그런데 상황 자체가 아예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파트 1 손조흔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 많이 봤던 동화 스토리에서 무심코 지나갔던 내용들을 지금 우리의 법률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싶어서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동화책으로나 아니면 뭐 만화로 봤던 동화 중에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마녀, 그리고 아이들을 숲에 유기한 계모, 그리고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타인의 소유인 과자집을 먹은 행위, 이건 어떻게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있을까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버려진 남매가 숲속 과자집에 홀려 마녀에게 잡히지만 결국 마녀를 속이고 살아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이 집으로 무사히 돌아와서 참 다행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죄,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숲에 버리고 온 순간 이미 범죄가 성립된 거거든요.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법률을 검토해 봤을 때 형법이랑 아동복지법이 떠오르는데요. 형법은 자기의 보호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렇게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 돌아서 왔느냐 아니면은 못 돌아왔느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형법보다 아동복지법의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아이들이 버려질 때까지 묵인한 아버지는? 아버지가 직접 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묵인하거나 사실상 도왔다, 방조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치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 중에서는 직접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그것을 묵인한 부모 중 일방에 대해서도 가치 공범으로 의율해서 형사처벌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팠어도 엄연히 주인이 있는 집이고 타인의 재산입니다. 허락 없이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고 그 집이 이제 과자로 만든 집이라는 설정이잖아요. 근데 그 과자를 이제 뜯어 먹었다라는 것은 이제 집을 손괴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의율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한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이요.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시정조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거는 행정청이지 일반 사람이 이거는 불법 건축물이니까 내가 때려 없애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허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타인의 재물이 아니게 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거나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이게 불법 건축물이니까 내가 먹어서 없애고 때려 부수고 해도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고 이거는 그 마녀가 그 아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화의 설정상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즉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가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안 되고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보호, 감독,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그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소송을 해보면은 이제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가해자인 아동의 부모들을 피고로 해서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그 아이가 이런 행위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의뢰인에게 이런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숙식 제공이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여기는 뭐 호텔, 숙박시설 그런 곳이 아니라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감옥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뭐 오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강제로 가두고서 일을 시키고 한 것은 이거는 아이들을 감금한 것이다. 그래서 감금죄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더욱이 이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는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요 행위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요즘 많이 언급되는 아동학대 행위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녀가 아이들을 이제 가둬놓고 막 일도 시키지만 뭐 과자랑 이런 것들을 먹여서 아이들을 살일찌우게 한다. 이거 나중에 뭐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런 스토리였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나는데요. 마녀가 그렇게 할 목적으로 했다면 이것은 살인 예비죄로도 의율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남매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당방위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정당방위에 해당되는지 저희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요. 마녀는 남매를 잡아서 가두고 살을 찌워서 잡아 먹으려고 했어요. 그 목숨이 위태로운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남매들은 자기 또는 뭐 오빠나 동생을 살리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인데요. 정당방위가 언뜻 보면은 성립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정당방위 그 성립 요건을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행위여야 됩니다. 여기서 상당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방어 행위로서 적정한 행위여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그 마녀가 없는 사이에 그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않고 그 마녀를 빠뜨리기 위해서 막 물을 끓이고 가두고 한 것은 사실은 현재의 침해에서 벗어난 것을 넘어서 오히려 적정 범위를 넘어서 공격행위 내지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과잉방위라고 보게 된다면 과잉방위는 처벌을 임의적으로 감면해 줄 수 있게 형법에서 정하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상황 자체가 아예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미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요 대목에서 저도 그 컨텐츠를 보면서 조금 씁쓸함을 느꼈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워낙에 빨리 성숙하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인터넷이나 뭐 다른 정보통신 기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도 워낙에 많고 그리고 또 SNS 통해서 친구들하고 뭐 소통하는 것도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을 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비행이나 범행을 하는 경우에 어른 못지않은 심각한 그런 범행에 나아가는 경우도 저희가 드물지 않게 보고 아무리 애들이지만 마녀를 화덕에 밀어넣어서 이제 죽게 하였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촉법 소년이다 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는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년부 송치해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소년보호 사건에서 이제 내릴 수 있는 조치는 1호부터 이제 10호까지 있는데 1호는 이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부모님이 가정에서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그 사실상 귀가시키는 조치부터
이제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있는데요. 14세 미만의 그 형사 미성년자라면은 아예 형사처벌 받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실정법은 그러하고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만 14세를 지난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이라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형사적인 절차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그래도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정을 위해서 교육적 차원의 어떤 소년보호 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마녀가 사망한 결과가 발생한 이런 중대한 살인 범죄다라고 하면은 10대의 어린 소년들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 잘못이 가벼운 건 아닌데 이렇게 형사처벌을 안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의문점을 갖고 계시고,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법률의 개정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정법은 14세를 이제 형사 미성년자로 보고 있고, 저희 실무적으로 보면은 형사 미성년자 밑으로는 당연히 처벌이 안 되니까 소년보호 사건으로 가지만,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서 형사처벌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소년보호 사건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어릴 때 봤었던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를 지금 현대의 시각으로 한번 봤는데요. 우선 이 아이들을 버린 헨젤과 그레텔의 부모님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녀도 길거리에서 숲에서 그렇게 길 잃은 아이들이 있으면 너희 부모님 연락처가 뭐니? 하고 혹시 그게 확인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아이들을 가두고 일을 시키고 한 아주 나쁜 어른이 아닌가 생각되고, 어린 시각에서 헨젤과 그레텔이 참 용기 있게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돌아왔구나 라고 봤지만, 그 과정에서의 헨젤과 그레텔이 했던 행위가 우리 현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법률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당방위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대목들도 조금 있기는 하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복지의 관점, 그리고 그 소년의 연령에 대한 관점, 이런 얘기를 나눠볼 여지가 있지 않았나. 그런데 어디까지나 동화고 그렇기 때문에 재미로 저희가 했다는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